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 감사원 국감장인데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는 등 앞서 들으신 대로 여야가 날카롭게 신경전을 이어갔고 이른바 친일 국방 논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은 더욱더 격화하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은호 해설위원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속어 전국 또 가처분 전국에서 지금은 이제 친일 국방 논란 또 감사원 국감으로 좀 넘어가는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주차에 접어든 먼저 국정감사, 역시나 감사원 국정감사. 지난주부터 위원님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격전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국정감사에 가장 여야가 격전을 일으키는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전 정권의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목표일 거고요. 네.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감사다.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치는 감사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오늘 오전 내내 참 법사위에서 불꽃 튀겼습니다. 네. 그 정회가 또 속게 반복되다가 오전은 감사가 본 질의가 진행이 되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만 진행이 되고 오후부터는 그래도 오후 그 감사에서는 좀 순탄하게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일단 오후 질의는 시작이 됐고 쟁점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국감이기 때문에 뭐 누가 출석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좀 쟁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맞섰던 것이 뭐냐면은 감사위원 6명을 전원 국감 현장에 출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네. 뭐냐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의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그걸 한번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그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요, 그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끝까지 앉아 있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보통 인사만 하고 이석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한 명 정도 남아서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거 가지고 오전 내내 논란이 되다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감사위원들은 배석은 한다.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들이 배석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추석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인데 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네. 이 건은 사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그 소관부처가 그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소관부서가 여기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만 좀 오가다가 더 이상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최재 감사원장은 물론이고 일단 그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송구하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또 감사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국정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업무 그 밑에 국정홍보 기능이 있습니다. 국정홍보 기능, 그 비서관의 기능이 지금 국정기획수석실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명 자료를 감사원에서 내고 보도에 대한 내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정기획수석이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수준의 소통이었다라는 것이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또 감사원의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감사다. 그리고 하명 감사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과거에 감사원 하면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구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치고 직접 이거 그 감사 업무를 조정했다. 그거는 사실
관료 사회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은 문자 메시지가 그걸 주고받은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을 호재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 문자로 찍혔기 때문에 논란일까요?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좀 여전히 의문점이긴 합니다. 예,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 지금 둘 사이에 오간 문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해명, 보도 자료, 해명 자료 이런 문제가 좀 오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사를 기획했다 그 증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또 쟁점인 게 지금 보면 감사원이 서해 사건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지면서 그 중간 발표 내용에 따라 또 이 사안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중간 발표 자체도 좀 이례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24일까지 3주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감사원이 감사에 대해서 잘 중간 발표를 잘 안 합니다. 그건 제 기억으로는 중간 발표한 기억이 가장 기억나는 것이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네. 이거 정부 대응 대응 여부를 감사원이 감사한 적이 있는데 한 80여일 만에 감사원이 중간 발표를 한 경험은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서 2011년 이후에 감사원이 중간 발표한 경우가 한 5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감사원이 불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의 내부 훈령, 내부 규정을 보면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일단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만 놔두면은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중간 사항이라도 감사 진행 사항이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14일 감사가 마무리되면은 그러면 이번에도 중간 발표를 이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지금 중간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끝나야 되고 네. 14일에 바로 할 수는 없고 끝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11월에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할 텐데 그때 되면은 굳이 중간 발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뭐 감사원이 중간 발표를 언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자칫 가다가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1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때 공식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언론마다 조금 그 시점은 다르지만 감사원이 예고했던 시점은 14일 뭐 혹은 17일 요 정도 시점인데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근데 국정감사 날짜가 24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할지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 미루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이재명의 덫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3국의 동해연합훈련 관련해서 우길기를 언급했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앞으로 바뀌게 되겠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네, 우길기 얘기 나오니까 죽창가 얘기 나오고 친일 그렇습니다. 보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가지를 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따로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건을 보면은 안보에도 여야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기가 됐는데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놓고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게 한 2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뭐냐면은 한미일 3국이 동해에서 공동 군사 훈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 지점이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공해상해로 하지만은 독도 쪽보다는 일본 본토 쪽이 더 가깝다.
그리고 공해상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우리 영해에서 진행된 건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한미일이 이렇게 합동 군사 훈련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나? 그 부분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일본 헌법에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물론 이제 PKO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적인 것 이렇게 파병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남의 파병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상국이 공해상에서 훈련했다는 걸 가지고 바로 한반도에 우기를 넣고 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라는 지적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그 주장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확신에 찬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지 또 우리의 국방력으로 충분하지 왜 일본을 끌어들이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반발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조금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안보 의식에 대해서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얘기 좀 들어보고 대통령 발언까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출근길에도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가지고 뭐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 답변은 짧고 원론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야당 공세에 대해서 맞대응을 좀 자제하려는 성격으로 들리는데 잠깐 하나 여쭤보면 아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각이 조금 일반인과 다르다고 하시는 그 대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논란 관련해선 훈련 장소 그리고 또 여당에선 지금 민주당도 그때 우길기 단 함정 정박시키지 않았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우리가 한미일 군사 훈련을 보는 시각 중에서 제일 네. 왜 이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네. 어차피 우리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비냉치진 전략이 핵 문제 아닙니까? 핵은 물론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미국의 핵 우산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치가 될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만약에 핵을 발사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탐지 능력과 방어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방어 능력은 한미 연합 동맹으로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지만 네. 탐지 능력은 한미 일본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군사 훈련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훈련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까지도 우리가 일본을 제외시킨다. 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탐지 능력만으로 또 미군에 의존하는 탐지 능력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군사 협력 또 안보 협력으로 논쟁이 좀 번졌으면 조금 더 건설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여당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 여기다가 조선이 왜 망했을까? 안에서 썩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논쟁이 약간 역사관으로 또 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아니다. 조선은 안에서부터 썩어져서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과연
이런 역사 인식이 여당 대표로서 가져야 될 인식인가?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조선의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하는 네. 망국의 하는 원인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 이런 부분들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정말 올바른 역사 인식이 아니다. 일본이 에도 막고 말기에 정안론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조선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을 식민지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은 제국주의 침략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여당 의원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면서 뭐 고구려 내분을 거론하기도 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여권 그렇습니다.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권 내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시각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내부에서 조선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엉망이 됐다. 네. 또 지도자가 유약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이렇게 어떻게 무마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것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정진석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그런 인식이 확연히 떨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7주 연속 당대표 적합도 1위다라는 기사를 또 링크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른바 가처분 국면에서 벗어난 국민의힘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흘러간다고 해야 될까요? 당권 주자 간에 좀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는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됐는데 네. 아마 지금 같아서는 내년 1월이나 2월 늦어도 2월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합니다만은 네. 아마 국정감사 끝나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당권 도전하려는 주자들이 서서히 몸을 펴고 서로 간의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 경우에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7주 연속 당대표 적합도 1위로 자신이더라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올리니까 거기에 맞서서 다음 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니까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걸 보니까 내가 1등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나경원 이 두 분도 모두 같이 전당대회에 출마해라. 유승민의 개혁보수, 나경원의 전통보수, 또 중도 확장에 있는 내가 셋이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그럼 안철수 의원 다음 대선에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서로 견제구를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긴 했습니다만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올린 기사부터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기대한다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실 선거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변수가 될까요?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이 왜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70%는 당심입니다. 네. 그리고 30%는 민심이라고 하는 일반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30% 불과하지만은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한테 한 4% 포인트를 졌습니다. 하지만은 3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해가지고 대표에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30%에 불과하지만은 이 여론조사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따지고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포함시키는 여론조사냐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것은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의원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당원 당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지금 추 해설위원 설명과 함께 아까 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유승민 전 의원부터 김기현 의원의 어떤 반응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네, 자 유승민 전 의원 보여주시죠. 자 당심과 민심 그리고 역선택 조항 앞으로 논쟁이 붙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어떤 인물이 좀 더 유리해질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신 경력자는 가라. 누구를 저격한 겁니까? 일단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당 대표 선거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분이 배반의 정치로 상징되는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미지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것은 이분은 누구를 겨냥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경원 전 의원을 생각한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절박함, 애절함 없이 이미지 정치에 치중한 결과 총선 패배를 몰고 온 장본인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것 같고요. 네.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 네. 이 부분이 누군지 좀 애매한데 추측컨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방금 전 화면 속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있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럼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냐?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배신 경력, 이미지 정치인, 소신 없는 수양버들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곡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